구독자 여러분,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만 나오면 주가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고 버틴 분이 많으실 텐데요. 영업이익 60조 5천억 원, 영업이익률 76%,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발표 당일 주가는 9.6% 폭락했고 30일 오전에도 다시 6% 넘게 밀렸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까지 합치면 한 분기에 거의 150조 원을 벌었는데도 코스피는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습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판단은 두 가지입니다. 실적이 좋으니 무조건 다시 오른다는 위로, 그리고 반도체는 정점을 찍었으니 이제 끝났다는 공포입니다. 둘 다 절반만 맞습니다. 오늘은 150조 원의 이익도 왜 주가를 막지 못했는지, 이번 폭락이 실적 붕괴인지 수급 붕괴인지, 연준의 금리 동결 이후 반도체 업황은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SK하이닉스 보유자가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숫자부터 정확히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2분기 매출은 79조 3,187억 원, 영업이익은 60조 5,426억 원이었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매출은 257%, 영업이익은 557% 늘었고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영업이익이 61%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무려 76%였습니다. D램과 낸드 가격이 함께 올랐고 HBM과 AI 서버용 D램, 기업용 SSD 같은 고부가 제품 판매가 늘어난 결과입니다. 현금성 자산은 88조 원, 차입금은 18조 6천억 원으로 순현금만 69조 4천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사업이 망가진 회사의 숫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기업 역사에서 다시 보기 어려울 만큼 강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주식시장은 이미 벌어놓은 돈보다 앞으로 더 벌 수 있는지를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실망한 첫 번째 이유는 실적의 절대 크기가 아니라 기대치와의 거리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영업이익 64조 원대까지 기대했습니다. 실제 숫자는 60조 5천억 원이었으니 1년 전보다 6배 가까이 늘고도 기대에는 약 3조 원 이상 부족했습니다. 매출도 시장 예상치인 84조 원 안팎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평소라면 이 정도 차이는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주가는 HBM 독주, 나스닥 ADR 상장, 장기 공급 계약, 엔비디아와의 협력 기대를 한꺼번에 반영하며 먼저 달렸습니다. 기대가 너무 높아진 상태에서는 기록적인 실적도 예상보다 조금 부족한 순간 실패로 바뀝니다. 이번 하락은 실적이 나빴기 때문이 아니라 시장이 요구한 합격점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시작된 셈이죠. 순이익 93조 9천억 원이라는 숫자도 그대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순이익률이 118%에 달했지만 여기에는 키옥시아 투자자산과 관련된 평가 처분이익이 대규모로 반영됐습니다. 영업 외이익만 62조 원을 넘었기 때문에 메모리를 팔아 반복해서 번 돈과 한 번에 발생한 이익을 구분해야 합니다. 시장은 93조 원의 순이익보다 HBM 출하량과 가격, 일반 D램의 가격 상승 지속 여부를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주가가 궁금해한 것은 다음 분기에도 영업이익률 70%대를 지킬 수 있느냐였습니다.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은 것도 매물을 키웠습니다. 회사는 추가 주주 환원을 검토한 뒤 연내 구체안을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기다린 것은 자사주 매입 규모와 소각 시점, 특별 배당 여부처럼 당장 계산할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현금이 88조 원까지 쌓였는데 회사는 미래 투자를 우선했고 주주에게 돌아올 몫은 나중에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점 공포가 시작된 시장에서는 현금이 공장으로 가는지 주주에게 돌아오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배분이 불분명하자 실망 매물이 쏟아진 겁니다. 더 큰 불황은 캐펙스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설비 투자를 지난해 30조 2천억 원보다 15조 원 이상 늘어난 40조 원대 후반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M15X 양산 일정을 앞당기고 용인 1기 팹과 첨단 패키징 공장, 낸드 생산 기지까지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 수요가 공급 능력을 웃돌기 때문에 필요한 투자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반도체 업황이 가장 좋을 때 모두가 동시에 공장을 늘렸던 과거를 기억합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함께 증설한 물량이 1년 뒤 시장에 나오면 공급 부족이 공급 과잉으로 바뀔 수 있다는 공포입니다. 지금의 60조 원 이익이 오히려 경쟁적인 증설을 부르고 그 증설이 미래의 가격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역설이 주가를 눌렀습니다. 반도체 정점론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메모리 기업의 주가는 실적이 가장 나쁠 때 바닥을 만들고 실적이 가장 화려할 때 먼저 꺾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하면 영업이익은 폭발하지만
하지만 시장은 이미 다음 증설과 가격 하락을 계산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D램과 낸드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고 영업이익률은 76%까지 올라왔습니다. 더 좋아질 여지가 적어 보이는 숫자입니다. 지난해 9월 이후에 높은 기저효과까지 감안하면 이익의 절대 규모가 유지돼도 증가율은 둔화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두려워하는 것은 적자가 아닙니다. 60조 원이 65조 원으로 늘지 못하고 55조 원, 50조 원으로 내려오는 순간입니다. 실적의 방향이 상승에서 둔화로 바뀌는 것만으로도 밸류에이션은 먼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AI 메모리 사이클이 끝났다고 단정할 근거도 부족합니다. SK하이닉스는 핵심 고객을 포함한 10여 곳과 장기 공급 계약 협상을 마쳤고 일부 계약은 여러 해에 걸쳐 물량과 재무적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HBM4는 2분기부터 양산 출하가 시작됐고 하반기 생산을 본격적으로 늘립니다. HBM4E도 상반기에 샘플 공급을 마쳤습니다. 일반 메모리 역시 AI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D램과 저장 장치 용량이 커지면서 수요 기반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AI가 HBM만 사는 산업이 아니라 서버용 D램, 기업용 SSD, 패키징과 전력까지 함께 소비하는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회사가 말하는 구조적 수요도 사실이고 시장이 걱정하는 미래 공급 증가도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더 빨리 움직이느냐입니다. 중국 창신 메모리의 부상도 과장과 현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창신 메모리가 상장과 증설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면 범용 D램 시장의 가격 경쟁은 분명 거세질 수 있습니다. 중국 고객을 중심으로 자국산 메모리 채택이 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누려온 과점 구조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신 메모리가 당장 SK하이닉스의 HBM4 수율과 첨단 패키징, 엔비디아를 비롯한 핵심 고객 인증 능력을 그대로 따라잡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가장 직접적인 위협은 최첨단 HBM의 왕좌를 즉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범용 D램의 가격 하단을 누르고 한국 업체가 HBM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압박하는 데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 공포를 무시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중국이 등장했으니 SK하이닉스의 경쟁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고 보는 것도 지나친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합쳐 거의 150조 원을 벌었는데 코스피는 왜 무너졌을까요? 두 회사의 실적이 너무 작아서가 아니라 코스피가 두 회사에 너무 많이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상승기에는 반도체 투톱으로 자금이 몰리며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방향이 바뀌자 같은 집중도가 하락의 증폭기로 변했습니다. 7월 29일 코스피는 장중 12% 넘게 밀렸다가 5.98% 하락한 5,663.24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124만 6천 원까지 내려갔다가 140만 1천 원에 마쳤고 30일 오전 9시 30분에도 다시 131만 6천 원까지 밀렸습니다. 이틀 연속 코스피와 코스닥에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실적 하나로 막을 수 있는 하락이 아니라 시장 구조 전체가 흔들린 겁니다. 이번 폭락의 시작점에는 외국인 차익 실현이 있었습니다. 노무라증권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은 한국 증시 비중이 운용 한도를 넘어선 뒤 지난달 고점 이후 15조 8천억 원가량을 순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유동성이 큰 종목이 가장 먼저 매도 대상이 됐습니다. 평소라면 연기금과 국내 기관이 받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도 국내 자산 배분 한계에 가까워지면서 매수 여력이 약해졌습니다. 외국인이 팔고 장기기관의 완충력이 줄어든 빈자리를 개인이 신용과 레버리지로 받았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기업 가치가 싸다는 사실보다 오늘 팔아야 하는 물량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주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200만 원에서 470만 원까지 제시해도 당장의 매도 주문을 막지 못한 겁니다. 여기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하락 속도를 더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고위험 자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으로 몰린 상태에서 주가가 급락하면 손실은 2배 가까이 커집니다. 담보 비율이 무너지면 반대 매매가 나오고 손실을 줄이려는 환매가 다시 현물 매도를 부릅니다. 현물이 떨어지니 레버리지 상품이 더 팔리고 그 매도가 다시 현물을 누르는 악순환입니다. 좋은 기업이니까 버틴다는 판단과 별개로 레버리지에는 시간이 내 편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변동성이 큰 장에서 오르고 내리는 과정이 반복되면 기초
기초 자산이 제자리로 돌아와도 계좌는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폭락의 본질은 반도체 이익 전망이 이틀 만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쌓인 빚과 쏠림이 한꺼번에 청산된 디레버리징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하락을 수급 탓으로 돌려서도 안 됩니다. 현재 코스피의 2026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약 967조 원으로 고점의 970조 원보다 3조 원가량 낮아졌습니다. 주가는 한 달에 33% 넘게 떨어졌는데 이익 전망은 아직 그만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선행 PER은 장중 5배 아래, PBR은 1.1배 안팎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같은 시스템 붕괴보다는 패닉셀링과 수급 청산의 성격이 강합니다. 다만 싸다는 이유만으로 바닥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익 전망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낮아지면 싸 보였던 PER의 분모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구간은 무조건 매도해야 할 위기라기보다 실적이 버티는 동안 수급이 정상화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과매도 구간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연준의 금리 동결도 단순히 호재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3.5%에서 3.75% 범위로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표결은 9대 3이었고 3명은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물가가 여전히 2% 목표보다 높고 에너지 가격 충격까지 반영되고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시장이 불안해진 것은 동결이라는 결과보다 연준 내부에서 인상 목소리가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케빈 워시 의장이 시장금리 상승 자체가 금융 긴축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하자 미국 10년물 금리는 4.6%대 후반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만 금리 경로 전체가 더 나빠진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반영하는 연말 추가 인상 횟수는 FOMC 전 2차례 가능성에서 1차례 쪽으로 낮아졌습니다. 당장 연준이 연속 인상에 나서는 충격보다 높은 금리가 오래 유지되는 부담이 남은 겁니다. 반도체에는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리느냐 보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4.6%대에서 더 올라가느냐가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좌우합니다. 장기금리가 높아지면 먼 미래의 이익 가치가 낮아지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도 커집니다. 여기에 미-이란 갈등으로 유가가 다시 90달러를 위협하면 물가가 올라 연준의 완화 여지는 줄어듭니다. 전기료와 냉각 비용까지 커져 AI 데이터 센터의 경제성도 압박받습니다. 반대로 유가가 안정되고 10년물 금리가 추가 급등하지 않는다면 이번 FOMC는 반도체 사이클을 끝내는 결정이 아니라 밸류에이션 상단을 낮추는 정도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 동결 하나만 보고 안도할 수도 9대 3 표결만 보고 전부 팔 수도 없는 이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은 AI 수요가 실제 돈으로 바뀌고 있다는 긍정적인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분기 매출은 900억 달러로 18% 늘었고 애저 클라우드 성장률은 43%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AI 투자를 계속 확대하면서도 잉여 현금 흐름은 19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돈을 많이 쓰면서도 그보다 더 강한 사업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SK 하이닉스의 메모리를 직접 몇 개 샀느냐에만 있지 않습니다. AI 서버에 투입된 GPU와 HBM이 실제 클라우드 매출, 기업용 서비스, 유료 고객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AI 투자가 수익을 만들면 다음 데이터 센터와 다음 서버 주문으로 이어집니다.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가장 건강한 수요의 형태입니다. 반면 메타 실적은 시장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보여줬습니다. 메타의 매출은 608억 달러로 28% 늘었고 광고 매출도 27% 성장했습니다. 본업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한 분기 캐펙스가 310억 8천만 달러까지 늘면서 잉여 현금 흐름은 7억 8,4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91% 급감했습니다. 올해 캐펙스 전망도 1,300억 달러에서 1,450억 달러로 제시됐습니다. 시장은 AI에 돈을 쓰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본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이 언제 현금으로 돌아오는지 설명이 약한 기업을 벌준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투자와 현금 창출을 함께 증명했고 메타는 매출 성장에도 투자 부담이 현금 흐름을 눌렀습니다. 앞으로 빅테크의 캐펙스가 무조건 늘어나는 시대가 아니라 수익성을 증명한 기업의 캐펙스는 유지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속도 조절 압박을 받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SK하이닉스의 새로운 평가 규칙입니다. 예전에는 빅테크가 AI 투자를 늘린다는 발표만으로 HBM 관련주가 올랐습니다. 이제는 그 투자가 클라우드 성장률과 잉여 현금 흐름으로 돌아오는지, 주문이 단년 계약이 아니라 단연 계약으로 연결되는지, 메모리 업체가 증설하면서도 가격 협상력을 지키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반도체 정점론의 답은 AI 투자가 끝났느냐가 아닙니다. 투자금을 회수하는 고객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형 고객이 늘면 SK하이닉스의 장기 공급 계약과 캐펙스는 성장 투자가 됩니다. 메타형 부담이 확산되면 같은 캐펙스가 공급 과잉의 씨앗으로 해석됩니다. 좋은 실적만으로 주가가 오르던 평가 규칙이 끝났을 뿐 AI 메모리 수요 자체가 끝났다고 볼 단계는 아닙니다. 단기 흐름은 추세 반전보다 폭나쁜 되돌림 가능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7월 29일 코스피는 장중 5,262선까지 밀렸다가 기관의 3조 원대 매수로 5,663선까지 낙폭을 줄였습니다. SK하이닉스도 장중 저점 124만 6천 원에서 140만 1천 원까지 회복했습니다. 극단적인 가격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30일 오전 다시 하락한 것은 매도 물량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마이크론의 10% 급락, 미국 장기 금리와 유가 상승, 메타의 시간의 약세가 외국인에게 추가 매도의 명분을 줬습니다. 따라서 하루 강한 반등이 나와도 곧바로 V자 회복을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급락 뒤 첫 반등은 추세 전환이 아니라 반대 매매가 잠시 멈춘 기술적 되돌림일 수 있습니다. 중기 전망은 세 가지 조건으로 갈립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흐름은 급락분 일부를 회복한 뒤 넓은 가격대에서 실적을 재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이익 추정치가 크게 낮아지지 않고 외국인 매도가 줄면 과도하게 내려온 밸류에이션을 근거로 반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고점까지 곧바로 돌아가기보다 HBM4 출하와 주주 환원안을 확인하며 시간을 쓸 가능성이 큽니다. 강한 상승 시나리오는 HBM4 양산 확대, 장기 공급 계약 추가 공개, 빅테크의 캐펙스 유지, 구체적인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이 함께 나올 때 열립니다. 반대로 D램 계약 가격이 꺾이고 재고가 늘어나며 빅테크가 캐펙스를 줄이고 창신 메모리의 증설 물량까지 범용 시장을 압박한다면 지금의 낮은 PER도 안전판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바닥은 가격이 아니라 실적 추정치와 외국인 수급이 함께 멈추는 지점에서 만들어집니다. 앞으로 SK하이닉스에서 확인할 신호도 명확합니다. 주가만 보지 말고 D램과 낸드 계약 가격이 전월 대비 계속 오르는지, HBM4 출하 확대가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는지, 증설 속도보다 고객 주문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기에 미국 빅테크의 잉여 현금 흐름과 다음 분기 케이펙스 가이던스가 중요합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관 순매도가 줄어드는지, ADR과 국내 분주의 가격 차이가 안정되는지, 거래량이 줄면서 저점을 높이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두세 가지가 동시에 개선될 때 반등의 질이 달라집니다. 장중 한 번 급등했다고 바닥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훨씬 신뢰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이미 SK하이닉스를 현금으로 보유한 투자자는 공포에 전량 매도하거나 한 번에 물타기 하는 양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실적 추정치가 유지되고 장중 저점인 124만 6천 원 부근을 다시 깨지 않는다면 최소 보유 물량은 남겨둘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등이 나왔을 때 자신의 비중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일부를 줄여 현금을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좋은 기업도 계좌에서 비중이 지나치면 위험 자산이 됩니다. 추가 매수는 3번의 확인으로 나누는 편이 낫습니다. 폭락 저점이 지지되는 구간에서 소량, 외국인 매도 둔화가 확인될 때 추가, HBM4 출하와 이익 추정치가 안정될 때 마지막 물량을 넣는 방식입니다. 가격이 싸 보인다는 한 가지 이유보다 수급과 실적이 함께 멈추는 것을 확인하는 전략입니다.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투자자는 첫 반등을 놓칠까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생한 시장은 하루 만에 정상으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변동성이 줄어드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다시 저점을 시험할 가능성도 큽니다. 첫 10% 반등을 놓치더라도 이후 추세가 확인되면 더 안전한 기회가 생깁니다. 신용과 레버리지 투자자는 판단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반도체 장기 전망이 좋아도 강제 청산을 당하면 회복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 원금을 지키는 방향으로 레버리지를 먼저 낮추고 현물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은 수익률을 한 번에 복구하려는 구간이 아니라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는 계절을
만드는 구간입니다. 관심 테마도 무작정 반도체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방식으로 고르면 안 됩니다. 돈이 실제로 이동하는 경로를 봐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처럼 AI 투자 수익성을 증명한 기업이 CAPEX를 유지하면 먼저 HBM과 서버용 메모리가 살아나고 그 주문이 장비와 패키지 기판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테스, 이오테크닉스, 심텍을 보되 낙폭만 보지 말고 고객사 수주와 이익 추정치 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수록 전력망과 변압기 수요는 피할 수 없습니다.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은 반도체 가격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AI 인프라 투자의 두 번째 축입니다. 반도체 대형주 쏠림이 완화되면 실적이 올라가는 코스닥과 소비 성장주로 순환매가 번질 수 있습니다. 한국콜마, 코스맥스, 파마리서치처럼 실적이 확인되는 종목이 후보입니다. 다만 테마 이름보다 EPS 상향, 낮은 부채, 현금 흐름이라는 세 가지 필터를 먼저 통과시켜야 합니다. 다음 장을 바꿀 세 줄만 남기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60조 원 이익은 실패한 실적이 아닙니다. 다만 기대치 미달과 주주 환원 공백, 캐펙스 급증이 겹치며 미래 이익의 정점을 의심받았습니다. 연준의 동결은 반도체 사이클 종료 선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장기 금리와 유가가 높은 동안에는 AI 투자가 실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기업만 시장의 신뢰를 받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손절하거나 전 재산을 물타기할 자리가 아닙니다. 폭락 저점 방어, 외국인 매도 둔화, HBM4 출하와 이익 추정치 안정이 함께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종목을 몰라서 놓치는 것보다 더 아쉬운 것은 시장의 방향이 바뀐 뒤에야 알아차리는 겁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같이 흔들릴 때 돈이 반도체를 떠나는지 장비주와 전력 인프라로 옮겨가는지는 외국인 수급과 미국 나스닥을 함께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투자자가 잠든 새벽에 빅테크 실적과 연준 발언, 반도체 수급이 한꺼번에 바뀌는 시장을 혼자 매일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 신청 페이지를 통해 미국장과 국내 반도체의 주도주 매매 신호 알림 센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종목과 새로 들어가는 종목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끝난 기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가격에서나 버텨도 되는 장세도 아닙니다. 150조 원의 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150조 원을 만들어내 수요와 현금 흐름입니다. 지금은 공포를 믿을 때도 희망을 믿을 때도 아닙니다. 수급과 실적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순간을 기다릴 때입니다.